처음이네요.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홍형철 변호사고요. 지금 작년까지는 한림에서 강의하다가 올해부터 합격해서 이제 강의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이번 공개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한 2시간 정도로 잡고 쭉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끝날 때 그냥 질문을 여기서 받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강의는 바로 끝내고 그냥 이제 오신 분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 발표 나고 바로 이렇게 신림동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 같은 거 듣고 한다는 게 쉽진 않죠. 저도 시험에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저도 사실 1차로 많이 떨어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막 그 떨어진 사람들한테 감정이입을 하거든요. 쓸데없이 강의하면서. 쉽진 않고 근데 이 자리에 일단 그래도 정신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그래도 다행인 겁니다. 괜히 또 지난주에 발표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 놓고 이거 시험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막 그만두고 나가야 돼 취직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한 7월쯤 들어오잖아요. 신림동에. 한 7월쯤에 다시 이제 책 잡으려고 그러면 다시 백지예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할 거면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당장 개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얘기를 하면 일단 답안 작성법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제가 형법 수업을 하든 형사 수업을 하든 기록 수업을 하든 항상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답안 작성법으로. 그래서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이 얘기를 계속 들을 거예요. 지금 하는 답안 작성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답안이 어떻게 분류가 된다 얘기를. 그래서 들을 때마다 들으시고 인이 바뀌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법학 답안을 쓸 때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답안 쓸 때 이게 법학이라는 거였던 답안이나 서면을 쓸 때 기본이거든요. 논리적인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답안이라는 건 특히 답안, 주관식 답안 같은 경우는 논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뽑아가지고 그 쟁점에 따른 결론이 이거다. 횡령죄가 성립을 한다.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답안에 쓸 때 그냥 압수물의 증거 능력 부정된다 한 줄 쓰고 끝내는 게 아니죠. 뭘 써요? 논증 과정을 쓰죠. 우리 사실관계 이런 게 문제돼가지고 이렇게 논증을 해봤더니 어떤 규정이 적용돼서 어떤 법리가 적용돼서 압수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이렇게 논증 과정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논증 과정의 논리, 법학의 어떤 그 답안의 논리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답안이 현출이 돼요. 그걸 물론 기계적으로 암기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논리가 이렇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얘기부터 해요. 법학에서 기본은 어떤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면 이제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단계죠. 사실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형사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판단의 근거예요. 판단이 이제 결론이니까 결론을 쓸 거면 근거를 써야 되죠. 그럼 이 판단이라는 건 당연히 법학이니까 법률 판단이겠죠. 법률 판단이라고 했을 때 결론이 뭐가 된다라고 결론 쓰면 근거가 뭐가 들어요, 여기에? 판단의 근거. 당연히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판단의 근거는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규정이 나와야 되죠. 법률 규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형사법 공부할 때 뭐 배워요? 판례 달달 외우죠. 그러니까 규정이나 판례를 근거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묶어가지고 그냥 법리라고 하죠. 법리 등. 그래서 전문법칙 예외 규정이 적용돼가지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물론 이제 그 사실의 그 사이에 사항 검토 같은 게 들어가지만. 그럼 이쪽은 뭐예요? 판단의 선행이에요. 아까 판단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문법칙 같은 거 나왔을 때 전문법칙 규정을 쓰고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를 쓰는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 답안에 뭘 들어가요? 객관식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에는 손으로 안 쓸 뿐이지 그 판단은 다 들어가죠. 전문법칙 규정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 아니면 횡령죄 규정에 의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답안 목차에? 사항검토 들어가죠. 그 사항검토에는 뭘 써먹는 거예요? 사실을 끌어들여요. 우리 문제에서 준 기록이든 사례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례형은 그냥 한 문단에 사실관계를 한 줄씩 정리해 줄 뿐이고 기록은 그걸 서면으로 풀어줄 뿐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록에 찾아내는 게 포인트인 거고 여기 판단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항검토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사항검토에 뭐가 들어가냐? 사실이 들어가. 사실을 끌어들여 가지고 법리가 이런데 우리 사실관계가 이러니까 우리 사실관계는 내가 앞에 쓴 법리가 적용되는 사실관계다, 적용되지 않는 사실관계다. 요건을 갖춘 사실관계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관계다. 그래서 결론이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논증은 순서가 중요하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를 가야 되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규정 쓴 다음에 판례 쓰고 이제 결론 내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을 확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형사적으로 어떤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인정사실이에요. 인정되는 사실을 가지고 인정 안 되는 사실은 날려야 돼요. 인정 안 되는 사실은 판단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인정되는 사실만 남겨가지고 그 인정되는 사실을 법리에 적용시켜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모든 법학 답안은 기록이든 사례든 객관식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사례도. 이 순서대로 갈 때 그럼 더 자세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민사로 가면 뭐겠어요? 요건사실이에요. 근데 민사는 이제 요건사실론에서 뭐가 중요해요? 형사하고 민사하고 요건 그 사실 인정사실 사실론에서 뭐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냐면 형사는 거증 책임이 검사한테 다 있잖아요. 얘가 나쁜 놈이라는 게. 근데 민사는 그게 원고와 피고가 대등하게 쪼개지죠. 원고가 입증할 거, 피고가 입증할 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민사로 가면은 요건사실론이 중요해요. 일단 분류를 해야 돼요. 네가 입증을 사실하고 내가 입증을 사실하고를. 근데 형사는 그런 게 없죠. 형사는 편해요. 그래서 요건사실이 안 들어가요. 그냥 피고인한테 불리한 건 다 검사가 해야 돼요. 불리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구성요건적 사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정되는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뭔가 법률 규정 막 이런 얘기를 꺼내기 전에 사실 인정부터 가야 돼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답안에 딱 극명하게 현실되는 게 사례형이 아니라 기록형이에요. 사례형에는 사실 인정론이 안 나오죠. 근데 기록형에는 사실 인정론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형 시험이 중요한 거고 어려운 거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 인정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법리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형소법에서 배우는데 중요하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증거재판주의예요.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법리잖아요. 그럼 사실 인정의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그냥 판사가 보니까 얘가 나쁜 놈인 것 같다. 얘를 때렸구나. 피해자를 때렸구나. 그냥 이렇게 막 인정하는 게 아니죠. 뭐에 근거해서 얘가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요? 증거죠. 증거. 증거는 거증 책임은 검사의 뜻이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돼요. 기본적으로 형사에서는. 이게 민사로 가버리면 요건사실론부터 해가지고 원고가 입증해야 될 거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피고가 입증해야 될 거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 이렇게 가죠. 민사는. 근데 형사는 거증 책임이 다 검사한테 있으니까 그냥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구속요건적 사실이긴 해요. 여기 이 사실이라는 게 이제 구속요건적 사실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꼭 구속요건적 사실이라고 하지 않는 게 피해자한테,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 합의서 같은 거를 제출할 때도 반의사 불벌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라는 거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이 반의사 불벌의 그 규정을 타고 공소 기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법리 판단이. 그럼 당연히 여기도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실 인정할 때도 그럼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 반의사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었다도 증거에 의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의서라는 게 등장을 해야겠죠. 증거로. 그래서 답안 쓸 때도 의사표시가 있었다. 기록 몇 쪽의 합의서다. 그래서 규정 쓰고 공소 기각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답안 쓸 때. 그래서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쭉쭉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이렇게 막 번잡하게 갈 건데 정리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의 인정은 근거가 뭐예요? 증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형소법에서 이거 관련으로 뭘 배워요? 증거재판주의를 중요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거재판주의니 엄격한 증명이니 막 이런 얘기 막 듣죠? 그러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쓰이느냐 여기서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단계 이제 뭐가 나와요? 엄격한 증명의 법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더 엄격한 증명,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형소법에? 엄격한 증명,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면 사실 인정을 할 때 그 증거라는 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여야 되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가죠. 지금 답안 작성론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면 이게 다 답안에 나와요. 그래서 사실을 인정할 때 증거로 해야 되는데 증거를 근거로 그 증거라는 건 어떤 증거여야 돼요? 여기 이제 구속요건적 사실이라고 할 때 증거 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한다예요. 이거 여러분들 객관식 지문으로 내면 틀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에서 갖는 실질적인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증거 능력 있는 증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위수준이니 전문법칙 예외 규정이니 막 어렵게 외우는 게 증거 능력 관련 규정이죠. 그래서 형소법 책에 보면 증거 능력은
법정돼 있는 대로 판단한다예요. 위수중도 308조에 규정이 써있죠. 그리고 이제 물론 개별 절차에 대해서 다 법률에 써있고, 전문법칙 예외 같은 경우 다 법정돼 있죠. 그래서 법률 규정 찾아가지고 요건 검토해서 있냐 없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능력 없는 건 날려버리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 가지고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다는 게 뭐예요? 형소법에서 증거 조사 방법 막 이런 거 배우죠. 이게 실제 절차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요? 판사가 읽어본다요. 증거 조사라는 건. 증거 조사의 방법에 서류는 읽어주고 물건은 제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판정에서. 공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공판정에서 한다는 거의 의미는 판사 눈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절차상. 판사 눈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판사가 직접 그 서류를 읽어보고 그 압수물의 현존을 보고해 눈으로 오간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그게 검증인 거고. 그래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다라는 거는 거쳐가지고 사실 인정을 한다는 거는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 추리는 거예요. 어디서 추려요? 여기 앞에 나온 게 뭐예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죠. 아까 말로 얘기했는데 갑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사실 폭행이라고 해요. 갑의 폭행죄 A를 때렸다라고 했을 때 그럼 검사가 얘를 폭행죄로 공수 제기하면 증거를 막 한 10개를 낼 거 아니에요. 15개를 냈다고 쳐요. 그럼 그 15개 중에 당연히 기록시험이라는 거 나온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15개 증거가 모두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한 5개, 한 3개를 쳐내요. 쳐내고 난 다음에 쳐낸 증거는 그럼 증거 조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쳐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증거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게 뭐예요? 판사가 읽어볼 수 없다예요. 그럼 판사가 읽어본다는 게 법적 의미가 뭐냐면 그럼 검사가 제출한 것 중에 증거 능력 없는 증거 쳐내고 증거 능력 있는 증거만 날려가지고 판사가 이제 읽어봐요. 그럼 실제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검사만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죠. 피고인 측도 제출을 해요. 피고인 측은 어떻게 제출을 해요? 나는 안 때렸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뭐 알리바이 주장 같은 거 하면 그 시간에 30km 떨어진 식당에서 술 먹고 있던 나랑 같은 친구를 불러가지고 증인을 부르죠. 그 시간에 걔 나랑 술 먹고 있었는데 무슨 사람을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있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당연히 피고인이 나쁜 놈이다. 피고인이 A를 때렸다 할 거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는 아닌데요. 나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가 뭐야? 피고인 변소죠. 피고인의 변소, 변명. 그러면 증거 능력 있는 증거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친다는 거는 판사가 이제 읽어봐요. 검사가 제출한 거 읽어보죠. 피해자 진술 같은 거, 저놈이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지목하고 범위식별 절차 거친 막 진술 조서 같은 거 나와가지고 막 읽어봐요. 검사 것만 읽어보면 피고인이 나쁜 놈 같죠? 근데 피고인이 제출한 거, 알리바이 주장해가지고 같이 술 먹은 사람 진술 같은 거 또 읽어보면 피고인 말이 맞으면 피고인이 안 때렸다? 무죄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배치되는 진술을 둘 다 읽어봐요. 판사가.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럼 들어가는 법리가 뭐예요? 둘 다 읽어봤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결론 판결문에서 유죄니 무죄니를 낼 거면 판사가 결론을 내려야 되죠. 둘 다 막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 말을 믿을 거냐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형소법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게 뭐예요? 이 적법한 증거조사의 관계 나오는 게 자유심증주의예요. 누구 말을 믿을 건지는 판사 맘대로 한다. 법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증거 능력은 법에 써 있으니까 판사 맘대로 못하죠. 법에 써 있는 요건이 4개면 4개를 다 갖춰야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기계적 검토예요. 근데 자유심증주의에 가서 자유심증주의에서 판단하는 건 뭐예요? 증명력이죠. 증거 능력이 아니라. 신빙성. 누구 말을 더 믿을 거냐가 신빙성이잖아요. 아니면 증명력이라는 건 증거 가치니까 누구 말이 증거 가치가 더 높냐라는 거죠. 높냐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심증주의는 신빙성 판단을 해요. 신빙성 탄핵을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 변론 요지서에서. 걔 말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판사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록 답안에서 쓰는 그 신빙성 탄핵 증명력 검토의 본질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우리 피고인이 때렸다고 써 있는데 판사님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러면 당연히 판사가 안 받아들이겠죠? 믿지 마세요 할 때 근거를 쓰는 거예요. 어떤 점들을 다 검토해 보면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를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판사님 검사가 제출한 그 피해자 진술이라는 거는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경험치에 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큰 거 써가지고. 그래서 증명력 검토에 자유심증주의가 들어가고 자유심증주의 본질은
누구 말을 믿을 건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기록 답안 같은 데 쓴 변론 조지에 쓰는 것 같은 경우는 판사님, 검사가 제출한 그 증거에 써 있는 말을 믿지 마세요. 우리 피고인 갑은 A를 때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론이. 그 순서대로 가. 그럼 이제 답안 작성으로 가가지고 방금 말한 게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쓸 때 가장 크리티컬한 안 좋은 답안이 뭐냐면 증명력 검토를 증거 능력보다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답안을 읽을 때 이거는 아예 그냥 이런 논리 구조 자체가 없구나예요. 읽기 전에 일단 그어놓고 가는 답안이에요. 아니면 증거 능력도 논해야 되고 증명력도 논해야 되는데 대충 얼머부려가지고 목차 따로 안 나누고 막 하나로 묶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망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래서 증거 능력 판단이 항상 선행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심증주의, 신빙성 판단, 증명력 검토를 하기 전에 판사가 일단 읽어보려면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증거 능력이라는 거를. 증거 능력이라는 걸 못 갖추면 판사가 읽어보지조차도 못하는데 뭐 믿을지 말지 따질 것도 아니죠. 법정에 현출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읽는 기록은 시험 기록이니까 증거 능력 있는 친구도 다 붙여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서면 기록에서는 증거 능력을 다퉈가지고 증거 능력이 날아가는 증거 같은 경우는 기록에 편철이 안 돼요. 기록에 편철이 되는 순간 판사가 읽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거 능력을 날린 증거를 뭐 신빙성 탄핵의 대상으로 삼으면 이것도 마이너스입니다. 앞에서 증거 능력 다 날려놓고 왜 다시 증명력을 검토하고 있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목차에로 갑시다. 그래서 이 논리가 일단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목차 설명을 하고 저 목차가 왜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해가요. 그 목차라는 걸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 구조가 여러분들 그 판결문 읽을 때 판결문 이유에 써있죠? 유죄이유, 무죄이유 쓰잖아요? 그 논리적인 구도 그대로 들어가요. 그거를 이제 목차 표현만 바꿔가지고 변시에 써먹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답안 작성법 얘기니까 답안 목차를 어떻게 잡느냐고 했을 때 이제 이쪽 얘기 전에 이쪽 얘기부터 하면 이쪽이 쉬우니까. 그래서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형사로 한정을 하죠. 형사 주관식 문제, 형사 문제에서 쟁점은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사실 인정 쟁점하고 법률 판단 쟁점으로 항상 두 개가 분류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안 돼요. 법학에서의 쟁점은 특히 이제 기록에서 이게 극명하게 나오는데 사실 인정 쟁점이 있고 법률 판단 쟁점이 명확하게 나눠져요. 그리고 답안에서 목차가 아예 달라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서 있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있었어야 돼요. 근데 없었으면 지금 배우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 얘기부터 하면 결론이 일단 나오겠죠? 결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결론부터 이제 목차부터 얘기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쟁점의 정리예요. 서론. 물론 이거는 시험 답안에 따라서 생략 가능하죠. 우리 사실관계에서 이런 법리 같은 게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쓰겠어요? 법리예요, 법리. 그 다음에 법리 썼으니까 사안 검토가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결론. 이게 사례 문제든 기록 문제든 법률 판단 쟁점으로 빠지면 목차의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례하고 기록에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사례 답안 같은 경우는 여기 법리 등의 소목차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요? 학판검이 들어가죠. 학설, 판례, 검토가 들어가죠. 이 검토라는 건 사안 검토가 아니에요. 법리, 견해 대립에 따른 내가 어떤 설이 타당하다, 어떤 설에 따라 가지고 사안 검토를 하겠다는 그 법리 검토를 말하는 거예요. 사안 검토가 아니라.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학판검을 써주죠. 물론 이제 뭐 그 변시에서는 학설은 그냥 이름 정도만 써주면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 날려버리거나 이렇게. 그건 이제 기술적인 거고, 기본적인 구도는 사례 문제에서는 법리에 학판검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 법리에 규정이 그냥 규정을 하나 딱 쓸 수도 있죠. 규정 포섭 문제로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기록 문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쳐내고 그냥 판례만 남기는 거예요. 판례, 규정, 아니면 실무의 태도. 보통 이제 판례와 규정이 나오겠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그러니까 사례 답안 같은 경우는 학설, 판례, 검토를 쓰고, 학설은 이름만 쓰더라도 어쨌든 판례는 뭐 키워드 같은 것도 몇 개 써가지고 좀 풍부하게 써주는 게 득점에 좋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기록으로 넣으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다 필요 없고 한 줄에 끊어치라 그래요.
딱 키워드 하나 쓰고 규정만 딱 써가지고 규정으로 가름할 수 있으면 구구절절히 문장으로 쓰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냐면 쓸 칸이 없으니까.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만 달라질 뿐이에요. 답안 작성할 때 기술적으로. 기본적인 구도는 쟁점의 정리에 법리하고 사안 검토해서 결론은 뭐 무죄니 면소 공소 기각이니 유죄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쟁점의 정리. 때렸다예요. 때린 사실은 인정을 해요. 때린 사실은 제1의 공판에 나와가지고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합의했으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 인정은 다툴 게 없어요. 피고인이 인정을 해버리니까. 때린 사실이 있냐 없냐는 그 쟁점으로 날아가 버려요. 인정하는 순간 때렸습니다. 죄송하는 순간 제1회 공판조서 그러니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제1회 공판조서 떠올려 보시면 기록에서 그 인정신문 하죠. 주민등록번호 말해보세요. 등록 기준지 말하세요. 막 한 다음에 일어서 가지고 그 다음에 모두 진술이라는 거 하죠. 모두 진술이 검사의 모두 진술이 뭐예요? 공소장 낭독이죠. 우리 피고인이 이러이러한 공소 사실로 기소됐으니까 무슨 죄로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판사가 피고인한테 뭘 물어봐요? 피고인한테 너 앞에서 공소장 읽는 거 들었지? 그래서 읽는 거예요. 피고인 앞에서. 들었는데 그 공소사실 인정하니라고 물어보고 피고인이 답을 해요. 뭐 일의 가항은 인정하는데 일의 다항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해서 부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인정하는 사실이 만약에 그때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면 그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쟁점이 날아가요. 그냥 바로 이 쟁점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에서 목차가 인정하는 사실에 대한 목차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야 돼요. 때렸는데 합의했다예요. 쟁점의 정리는. 그래서 법리는 뭐예요? 폭행죄는 합의하면 공소 기각이다예요. 공소 제기할 수 없다. 그 규정 써주고 사안 검토는 실제로 합의해서 합의서 제출 기록 그러니까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 괄호하고 증거 써주.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이고 사실 인정 항상 증거에 의해야 되니까 이런 합의 사실을 얘기할 때도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몇 월 며칠 했다라고 쓰고 괄호하고 기록 몇 자고 합의서라는 증거를 써주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답안 쓸 때. 그래서 사안 검토한 다음에 결론은 공소 기각이다. 327조 뭐 6호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안이 나와요. 간단하죠? 그래서 분량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걸 생략해도 돼요. 그리고 사안 검토랑 결론 같은 거 보통 묶어서 쓰겠죠. 그리고 사례랑 기록이랑은 달라지는 건 이 정도만 쓴 기술적인 것만 달라지는 거고 논리적인 구도는 이 법률 판단 쟁점에서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시험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사례형하고 기록형하고 뭐가 가장 다른 거냐면 사례형 문제는 이쪽만 나와요. 법률 판단만 나와요. 사례형 문제라는 걸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들 사례형 1문, 2문 해가지고 설문이 막 나오잖아요. 그 설문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이에요. 얘가 때렸다. 몇 월 며칠 이렇게 뭐 어디로 때렸다. 그 때린 결과가 어떻게 발생을 했다. 때려놓고 도망갔다. 다 사실이죠. 인정되는 사실이죠. 도망가면서 경찰관이 잡으려면 경찰관을 또 때리고 도망갔다. 경찰관을 때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물건을 떨어가지고 뭐 경찰관이 그 물건을 압수했다. 이렇게 사실이지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를 다퉈라 뭐 이렇게 안 나오죠. 사례 문제에서는. 그렇죠? 사례에서는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거를 한 문장 한 문장으로 다 정리를 해주고 거기에 숨어있는 이런 법률 판단, 법리, 쟁점을 찾아가지고 외우고 있는 법리를 잘 써가지고 사안 검토를 멋더르게 잘 해가지고 결론을 틀리지 말고 잘 내발아요. 사례형 문제는 다 이쪽입니다. 이게 전통적 사시에서는 이것만 나왔었고 변시에서도 사례형에서는 이쪽만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기록형 시험으로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기록형 시험에서 당연히 이게 나오죠? 나오고 기록형 시험에서만 특이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쪽이 나와요. 이제 기록형 시험에서. 기록형 시험은 그래서 이쪽을 물어보려고 내는 거예요. 이쪽만 물어볼 것 같으면 그냥 쟁점 더 어렵게 꽈가지고 기록형 시험에서는 이쪽 쟁점 못 꼬거든요. 꼬면 사람들이 못 푸니까 쟁점 자체를 못 찾아버려요. 기록 50페이지 막 흩어져 있으니까.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인정되는 사실을 한 문단에 요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영장주의 예외 관련해가지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가지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그런 딱 그 케이스가 기록에도 나오고 사례에도 나와요. 근데 그 쟁점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아가지고 영장주의 예외 요건 못 갖춰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케이스를 기록에서 왜 자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를 낼 때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압수했다예요. 그리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제에서 어떻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써줄 수밖에 없어요. 사례형 문제는. 그렇게 출제를 해야 되니까. 한 문단에 정리해줘야 되니까.
사례형 문제에서 똑같은 그 케이스를 낼 때는 압수를 막 했다는 막 압수를 막 까놓겠죠. 구구절절히 적용 규정을 막 꼬겠죠. 이제 해놓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낼 수가 없어요. 사례형은 그냥 한 줄로 근데 사후영장 갖추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한 줄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론이 나와버리잖아요.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근데 기록형 시험으로 똑같은 케이스를 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뭐 긴급체포시 압수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체포서 같은 게 나올 거고 긴급체포시 압수했다면 압수에 대한 압수조서가 나오겠죠. 그런 건 기록에 나와요. 그리고 그냥 사후영장, 그 압수영장이라는 게 기록에 첨부가 안 돼요. 뭔가 사후영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멘트가 아예 나오질 않고 그냥 긴급체포서랑 압수조서만 있고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후영장이 없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사후영장을 안 받았으니까 이게 증거 능력이 없겠구나. 적법하게 요건을 못 절차를 안 거쳐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케이스를 기록에 낼 때랑 사례형에 낼 때랑 난이도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없는 걸 찾는 건 힘든 거니까. 근데 사례형 문제는 써줘야 되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법률 판단은 기록에도 나오고 사례에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가서 기록의 특유한 쟁점이 뭐예요? 사실인정론, 사실인정론. 사실인정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출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법률 판단 쪽은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같은 쟁점을 사례형에서도. 그러면 왜 기록 시험을 따로 보겠어요? 이걸 물어보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쓰느냐. 물론 지금 그 수험생들의 레벨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에서는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기록에서 특히. 이쪽은 다 쓰거든. 판례만 외우면. 그리고 심지어 기록 답안은 이런 걸 구구절절히 외워 쓸 필요도 없죠. 그냥 간단히 한 줄만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암기가 그렇게 많이 요하지도 않아요. 쟁점만 잘 찾으면 돼요. 결론은 OX 그냥 맞추면 돼. 쟁점만 잘 찾으면 결론은 맞춥니다. 판례가 떠오르면. 기록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금은 여기서도 점수 차이가 나지만 여러분들 그 수험생들 레벨이 아무리 올라가도 가장 점수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거는 이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답안 쓰는 거 보면 이쪽은 목차 자체를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쪽 목차는 그럼 어떻게 잡히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 쟁점 분류해서 이쪽 쟁점은 이렇게 목차를 잡는데 이 사실인정론에 대해서는 목차가 어떻게 잡히냐면 그냥 정형적이에요. 그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문제 안 되는 건 목차 하나 날리고 이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아까 이쪽 설명한 거 그대로 갑니다. 그걸 목차화 시켰을 뿐이에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증명력 검토. 이게 뭐 신빙성 탄핵이라고 쓰죠. 변론절 주서에서는 보통 많이. 피고인 변소의 아까 이 케이스 떠올려보세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 피고인 변소의 요지는 뭐예요? 이게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사례형 답안 같은 거 쓸 때 쟁점 정리에 좀 말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죠. 여기서 뭔가 이렇게 여기를 좀 풍부하게 써주는 게 뒤에 갈 때 좀 수월하고 논리적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례형은 이쪽을 풍부하게 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록으로 오면 피고인 변소의 요지는 뭐예요? 그냥 나는 안 때렸고 당시 친구랑 딴 데서 술 먹고 있었으니 다 한 줄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디 써 있어요? 심지어 말이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제1회 공판주제에 써 있어요. 부인할 때 여러분들 기록 이제 봤던 거 떠올려 보니 시험 봤으니 공부도 한번 했으니까 제1회 공판조서에 인정하냐고 물어보고 재판장이 공소사실 낭독한 다음에 너 지금 들은 공소사실 인정해 안 인정해 물어봤을 때 인정합니다는 딱 기록이 그 표현이 끝나는데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가 좀 붙어요? 이러이런 취지로 부인합니다가 써 있어요. 나는 당시에 딴 데서 친구랑 술 먹고 있어서 걔를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변소의 요지예요. 그래서 제1회 공판조서 그 딱 보통 보면 딱 2페이지 상단에 써 있어요. 그 얘기가 공판조서에 기계적으로 거의. 그러면 그냥 그거 베끼는 거예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습니다예요. 더 쓸 말도 없어요. 뭐 물론 좀 더 표현을 붙이면 되지만 한 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요. 피고인은 그 갑과 그 공동 피고인 갑과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요. 아니면 피고인은 그 피고인 사기 범행을
방조하거나 뭐 방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몰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쓰는 거예요. 쓸 때도 여러분들이 뭘 꾸며 쓰고 외우고 것도 없고 그냥 공판 주소 펴가지고 베끼면 돼요. 그 얘기를. 그래서 피고인은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겠어요? 아래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예요. 그 표현은 안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사실인정 쟁점이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때렸는지 안 때렸는지. 당연히 근데 이제 변론 조지 서면 안 때렸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뭐예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사실인정 쟁점으로 분류가 되고 이게 만약에 정말 딱 변론 저지서에 딱 나왔다고 했을 때 쟁점은 안 때렸다예요. 결론은 뭐예요? 후단무죄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게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축소 사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쟁점이 연결이 되면 결론이 하나 더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쟁점에 대한 결론은 325조 후단 무죄예요. 그러면 그 다음 거 얘기하기 전에 좀 이렇게 떨어져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쟁점 문제 같은 경우는 쟁점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기록이든 사례든. 보통 쟁점 못 찾아가지고 통백지 쓰는 거죠. 엉뚱한 쟁점 쓰고. 쟁점만 찾으면 쟁점을 찾는다는 건 기본적으로 법리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쟁점을 찾는 거거든요. 쟁점만 찾으면 좀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판례 쓰고 규정 찾아 어떤 꾸역꾸역 써가지고 썼으면 상한검토 해서 결론 내립니다. 웬만하면 점수가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법률 판단 쟁점에서 쟁점을 찾는 게 힘들어요. 이 사실관계에서 이게 쟁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 그거를 얼마나 잘 찾느냐. 물론 이제 그 다음 얘기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출발은 이 쟁점을 찾는 게 어렵고 이 쟁점을 잘 찾는 게 포인트예요. 출제 포인트. 그리고 쟁점을 찾았으면 맞는 결론을 내려야 되고 결론이 막 달라질수록 이렇게 결론을 꽈놓고 쟁점을 여러 개 엮어버리면 결론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건 쟁점을 찾고 맞는 결론을 찾고 이런 게 힘들어요. 중간에 판례 같은 건 좀 못 써도 돼요. 키워드 같은 한두 개 안 쓰고. 근데 여기로 가면 이쪽 쟁점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쟁점의 정의잖아요. 사실인정 쟁점을 찾는 거니까. 이거 어디 써 있어요? 공판조서에 그냥 써 있어요. 심지어 답안에 쓸 말도 공판조서에 써 있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후단 무죄예요. 안 했으니까. 저기는 쟁점 찾고 결론 찾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게 다 막 여러분들 점수에 당락을 좌우를 하고 이쪽 쟁점은 쟁점하고 결론을 문제에서 줘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답안에서 뭘 평가하겠어?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맞게 썼냐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답안에서 뭘 위주로 채점을 하겠어요? 이쪽을 얼마나 제대로 쓰냐예요. 2번, 3번, 4번, 5번 이 목차 잡고 그 목차 해당 내용을 얼마나 잘 쓰냐. 그 쓰는 방법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잘 쓰냐가 채점의 대상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점수의 차이가 되고. 왜 그래요? 왜 이런 목차를 정해서 써야 돼요? 변론 요지서의 본질이라는 게 뭐예요? 변론 요지서를 잘 쓰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니까. 잘 쓴 변론 요지서라는 건 뭐예요? 판사가 딱 읽어봤을 때 그래 진짜 갑이 A를 안 때렸구나 하고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법률가 판사를 납득을 시키려면 그 법률적인 논리에 맞춰가지고 납득을 시켜줘야 되죠. 갑자기 증거능력 검토하기 전부터 막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가지고 막 신빙성 탄핵하고 있으면 판사가 납득을 못해요. 판사를 납득을 시키려면 판사가 실제로 판결문도 이렇게 쓰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하고 이쪽을 일단 선행적으로 가장 먼저 분류를 하셔야 되고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인정 쟁점은 쟁점 찾고 결론 맞추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얼마나 잘 쓰느냐예요.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시험장 나와가지고 제일 어리석은 얘기가 뭐냐면 나 사실인정 쟁점 잡았어요. 사실인정 쟁점은 당연히 나와요. 사실인정 쟁점이 기록 문제에 나온다는 거는 형법 시험에 형법이 나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기록 시험에는 이제 사실인정 쟁점 한 두세 개씩 나오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답안에서 쓰는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수 배점은 50대 50이에요. 아니 뭐 45대 55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시험마다 다르긴 한데 물리적인 배점은 50대 50인데 여러분들 점수 차이가 나는 거는 이쪽이 잘 안 나요. 쟁점을 다 찾는다는 전제로 어느 정도 찾는. 그리고 또 법률 판단 쟁점 같은 건 기록에서 이렇게 막 엄청 꽈놓지 않거든요. 그런 걸 꼬는 건 사례에서 꼬는 거고 이쪽에서는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웬만하면 다들 쓰니까. 근데 이쪽은 점수가 빵점부터 시작을 해요. 아예 이거를 아예 한 2점부터 시작하겠죠. 쓴 건 있으니까. 물론 2점에 점수정 들어가지만. 그래서 이걸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 내용들, 쓰는 방법, 표현 하나하나 쓰는 거,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되고 결로 쓸 때 이런 표현 외워가지고 그냥 외워서 써라 이런 걸 배우는 게 기록 강의에서 배우는 게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형법하고 형소법 강의 같은 경우는 실체법하고 절차법의 어떤 내용적인 걸 다 배우잖아요. 근데 기록형 강의로 넘어오면 그래서 형법, 형소법, 사례 선택 그 대비 강의하고 기록 강의하고는 아예 달라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사례형이랑 선택형 강의, 형법이랑 형소법 강의는 형법이랑 형소법 얘기를 막 배우는 거고 기록 강의로 넘으면 기록 강의는 1순환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형법하고 형소법 판례 내용하고 막 규정 내용 막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앞에서 좀 증거법 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문제 푸는 방법이에요. 기록은. 문제 푸는 게 뭐예요? 기록 읽는 방법. 기록을 읽고 쟁점 찾은 다음에는 답안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1순환 때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법이라는 것도 배우죠. 메모법을 왜 배워요? 기록을 읽고 답안을 제대로 쓰려면 한정된 2시간 안에 쓰려면 메모를 이렇게 해서 메모를 보고 답안을 써야 2시간 안에 답안을 쓸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메모를 꾸겨 넣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에. 항상 그 기록의 본질은 문제풀이에요.